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한 건 이제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사면 제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인사만 여야가 함께 모여서 대통령 오찬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두 분이 다 당선되신 두 분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도시잖아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도시에 있는 분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 또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그분들과 협치하고 협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이 그분들의 의견도 잘 듣고 물론 뭐 수용하냐 안 하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쨌든 의견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무슨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또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만남이었다. 예. 저는 어색하게 봤어요. 뭐 긍정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기획이에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새로 갔잖아요. 그분이 한 기획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러한 건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박영선 후보,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와는 만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쪽 당선인들하고는 오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찬을 하시면 되게 위로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오찬을 한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억지로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늘 저렇게 그러니까 장소에 그런 의도로 보진 않았을 텐데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 하고 만나면 또 진정성 없다 그럼 어쩌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에 뭐 얘기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꾸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야당 얘기는 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자꾸 만나면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만남 자체가 뭐 그 안 좋은 거라고 잘못된 건 생각하시는 아닌데요. 거죠? 말씀드렸듯이 좀 어색했다. 좀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열잖아요. 네. 원내대표, 당대표 뽑힐 겁니다. 그때도 좀 초청하셔가지고 여야 지도부들과 한번 상견례하는 또 밥 한번 또 사시고 이러면 아주 훈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얘기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만나면.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이번 재보선에서 낙선한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또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이제 오늘 그 오찬하고는 좀 많이 달랐겠죠?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네. 두 분이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박영선 이제 그 전 장관이죠.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당이 이제 어쨌든 패배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가지고 이게 원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반성하는 목소리 이러면서 이제 또 갈라지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박영선이 그런 얘기를 했대. 다 내 책임이다 이거는. 그런데 그 좀 안타깝다. 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또 낙선한 분들이니까 위로차로 만나셨으니 제가 볼 때는 뭐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저걸 두셨던 분이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로차 만나신 거니까 그 지금 오늘 만난 거하고도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 또 대통령도 그분들한테 많이 당부를 하셨을 거예요. 함께 좀 잘해봅시다. 저희도 도울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중앙과 좀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거하고 어제 만찬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낙선자들을 대통령께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냥 조용히 불러서 드셨으면 됐을 텐데
그냥 공개적으로 저렇게 또 공개되고 하는 것들이 좀 쇼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좀 멋득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11월 집단 면역 목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가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근데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 구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이 사항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는 가장 극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는요, 우리 6월 달이면은 치료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6월 달 되니까 12월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올해 초에는 또 6월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12월 되면은 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치료제 개발에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국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려고 했던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그리고 백신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는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가지고 백신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하루에 뭐 한 5, 6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무능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백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입했냐, 확보했냐, 계약했냐.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백신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백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제 홍남기 권한대행이 거짓말했어요. 우리 6월 달까지 1200만 명 백신을 맞추고 11월 달에 우리는 집단 면역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요 136만 명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2달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맞춥니까? 그만큼 물량도 안 들어와요. 근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부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이런 말에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장 소장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늦는 건 맞아요. 늦었던 거는. 그건 이제 동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 초창기 백신이 개발될 때는 이제 보통 하나의 백신이 개발되는데 7년, 8년 걸립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 1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요, 사실은 임시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자체 백신이 나왔을 때만 해도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장소 아까 지적했지만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맞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뛰어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럼 늦어지는 거냐?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3번째 지금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미 계약된 분량도 반출을 못 시키게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한 번 더 맞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신 공급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약은 돼 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약된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그걸 뭐 장수장 얘기하는 저 비판하면 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부가 그럼 노력을 전혀 안 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확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확보는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시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자국의 국민들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스와프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제 백신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가능한 한 저도 장 소장 말처럼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늦게 도입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11월 정도가 그 시기인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미 계약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다 확보됐지만 이게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능력 있는 정부라면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자, 우리가 도입된 물량, 확보된 물량, 계약된 물량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자, 2단계, 3단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대통령께서 모더나 회장하고 전화하셔가지고 2천만 명분 우리 확보했어요. 도입하기로 했어요.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해달라.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이면 이제 2달 남았는데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신 스와프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아마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그 백신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좀 펼쳐야 될까요? 1차적으로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혈맹, 동맹,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초창기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게 하나는 뭐냐면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를 우리가 먼저 개발했거든요. 그걸 미국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우리가 많이 생산한 거 미국에 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지렛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할지도 안 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게 뭔가 반대급부로 제공할 네.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 기업들이 또 투자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술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에서 회의하면서 삼성전자 사람들 불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요즘 자동차 생산에서 반도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딜을 하는데,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렛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자꾸 문재인 정부가 무능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무능력한 정부의 전형적인 행태가 뭐냐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을 동맹 취급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 할래? 그냥 컴퓨터 게임 하자. 북한 눈치 봐야 돼. 북한하고 상의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동맹이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무능력의 극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백신을 들어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쿼드라고 인도태평양 다자안보회의체에 계속 참여하라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 큰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여한다고 해서 없는 그런 백신을 자국민들도 맞기 어려운데 우리한테 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장 소장이 자꾸 이제 이렇게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장 소장 말처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수단과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백신을 가져와야 된다면 그게 감정적이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신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전반기에 상반기에 3번째까지 접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생겨야 본인도 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맞을 양이 없는데 그걸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한미 군사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지 말자고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모든 게 다 무산된 건 아니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트럼프가 이상한 성격의 대통령이 있었어도 가능한 한 비유 맞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 논의를 꺼내 들었는데요. 재부선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기자들 질문에 작심을 한 듯이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 청사진도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나치게 공격하다 보니까 백신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봉쇄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중원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지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공개 검증을 오늘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플랜 B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스푸트니크 이 V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상, 2상만 실험했고요. 3상, 임상 실험을 안 했어요. 건너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나라들은 대략 60개국인데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헝가리, 이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과연 이것의 안정성이 제대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 정부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백신 안정성 검증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공적인 기구가 이것을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직 의원이 러시아와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는 그분이 중간에서 이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의 게이트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 기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위험성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아니면은 개인 차원에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도입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장 소장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자체가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인이 건의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반드시 검증하고 거기서 또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데 거기서 분명히 네. 검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3상까지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그게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뭐 우리 식약처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니까 한번 검증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방안으로 검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걸 만약에 정말 국민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여러 가지 안전단치를 다 거쳐서 네. 명확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접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식약처도 한 번쯤 검증을 해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그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그 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이제 정책에 대한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거주 2주택도 생필품처럼 보호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한편에서 이제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거주 2주택이 있을까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 살다가 주말에 가평이나 이런 데 별장 같은 거 두는 것, 이것은 실거주 2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요, 정부가 오락가락한 주택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의 어려움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대출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신혼 부부들, 그다음에 처음 직장 잡아서 취업한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대출 받아서 집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집 사고 조금씩 넓혀가고 예. 대출금 갚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 있는 분들만 집 산단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좀 배려나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 문제는 동의해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왜 제가 자꾸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옳은 말만 하죠.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대출 같은 경우에 정말 명확하게 실거주고 1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출을 자꾸 이렇게 줄이는 거는 갭 투자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기를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일률적으로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럼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대출을 풀어줘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커졌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신혼부부고 1주택을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규제를 푸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주택 정책은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면요. 지금 시장에 보내는 사인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또 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는 지금처럼 가되 지금 현재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만 요소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수정된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되 미세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번호 1000개를 차단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마이웨이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여기 보면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전은 좀 더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보내는 사람들에 좀 공격적인 어떤 뭐 이 태도 이런 태도였는데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세론의 한 부분이 돼가고 있다라고 인식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강하게 친문 진영하고 대립하는 것은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분들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뭐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권 가도에서 어쨌든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뭐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있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서 예전보다는 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노란불이 들어왔다. 위험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당내에 이제 대선 후보 누구 있어? 나밖에 없어. 경쟁자 없어. 친문 세력들 아무리 당신들이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해도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나로 뭉쳐. 나밖에 없어. 이런 거거든요. 어깨에 힘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은 80만 명 권리당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 저 사람이 우리 편일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우리 말을 들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차별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문 세력들은 끝까지 경선 과정 중에 괴롭힐 수가 있어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에 참모라면요. 좀 당 후보가 되기까지는 그냥 조용하게 논란 없이 그렇게 가라. 비유 맞추면서 가라. 그래야 대선 후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여야 공방 그리고 궤도 수정에 들어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